한양에 방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젊어서부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여 천금의 돈을 벌고 마침내 부자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방씨는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아들을 낳으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결국은 얻지 못했다. 그리하여 어떤 방법으로 대를 이을지 걱정하던 차에 마침 친척 중 한 사람이 중국 사신으로 가게 되어 그 일원으로 연경에 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듣자니 많은 돈을 받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점쟁이의 점은 어떤 일이든 맞지 않는 것이 없다는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이었다. 마침 잘 되었구나. 내 사주팔자에 아들을 둘 수 있는지 이 사람한테 한번 점을 쳐달라고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점쟁이를 찾아가니 한번 점을 보는데 1천전이라고 했다. 이에 방씨는 그 큰 돈을 지불하고 평생의 자식을 얻을 수 있는지 봐달라고 했다. 그러자 점쟁이는 돈을 받아 챙기고 가만히 점을 치더니 청상기로 백족시사라는 8자 글귀를 적어주면서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이에 방씨는 가만히 그 뜻을 새겨보았다. 푸른 산을 돌아오는 길에 흰옷을 입은 스님이 곧 아들이니라. 내용은 이러한데 방씨는 지금까지 자식이라고는 낳아본 적이 없으니 스님 아들을 만난다는 말이 그저 황당하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공연히 큰돈만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종이를 간직한 채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뒤였다. 무슨 일로 멀리 여행을 갔다가 산 고개를 넘고 있는데 마주오는 스님 한 분을 만났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이 잘생긴 스님을 보는 순간 방씨는 호감을 느끼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영특해 보이는 젊은이가 무슨 곡절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단 말이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그리고는 소나무 밑에 앉아 그 스님을 불렀다. 이봐요, 젊은 스님. 이리 와서 좀 앉게나. 곧 스님이 합장을 하면서 옆에 와 앉으니 방씨는 슬쩍 물었다. 보아하니 참으로 영특하게 생겼는데 글공부를 하여 출세하지 않고 무슨 곡절이 있어 세상을 등지고 절간에 몸을 던졌는고. 이에 스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하다가 입을 열었다. 소승은 나이 20살이 넘도록 부친이 누구인지 함자도 모르는 채 살아왔으니 어찌 사람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번문에 몸을 맡겨 세상을 떠돌면서 허송세월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방씨는 측은하게 여기면서 그 처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스님은 한동안 울다가 이렇게 설명했다. 일찍이 소승의 모친은 집안이 가난하여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일을 해주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혼이 날 나이가 되어갈 무렵 어느 해 가을 산속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고 있었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상인이 소승의 모친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꾀어서는 팔을 잡아 끌고 숲속으로 들어가 옷을 벗기고 몸을 합쳐 정을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그 상인이 떠날 때 옷자락을 잘라서 모친에게 신표로 주고는 사는 곳과 성명도 말하지 않은 채 떠났으며 이후 모친은 수태하여 소승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소승이 10여 세 되었을 무렵 모친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머리를 깎아 스님 모습을 하고 다니면서 부친을 찾고자 하는 것이며 연부를 하고 부처님을 받드는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고 스님은 다시 오열하면서 주머니에서 잘린 옷자락을 꺼내 보여주는 것이었다. 방씨가 그것을 받아 살펴보는 순간 문득 한 가지 일이 번뜩 머리를 스쳤다. 자신이 한창 돈을 벌기 위해 각지를 떠돌아다닐 때 곧 20여 년 전 어느 곳에서 한 처녀를 만났던 까맣게 잊어버렸던 옛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이에 방씨는 스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는 기억을 더듬어 장롱 속에서 당시 입었던 겉옷을 꺼내보니 옷자락이 잘린 곳이 있어 스님이 가지고 있던 조각과 맞춰보니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방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을 찾아 무한히 기뻐했으며 혼자 살고 있는 그 스님의 모친도 데려와서 함께 잘 살았더라 한다. 남윤묵의 장남 남씨가 어영청 군관이 되어
여러 해 열심히 일을 하다 나라에서 경작하는 봉산둔전을 감독하는 사람이 되어 나갔다. 그가 타작하는 마당에서 한 총각을 보았다. 총각은 농사일을 하고 있었지만 용모나 행동거지를 보아하니 양반 족속이 틀림없었다. 속으로 매우 불쌍히 여겨 그 내력을 물어보니 본래 양반가 신씨 자손이라 했다. 연안에서 살다가 몇 해 전에 흉년을 만나 집안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혼자만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남씨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쌍히 여겨 둔감을 하는 3년 동안 특별히 잘 보살펴 주었다. 양반 집안에 장가를 들게 도와주고 가장 기름진 논밭을 가려 농사를 짓게 해주었다. 가정을 이루고 나서 사업을 일으키게 하니 신씨 총각도 이로 말미암아 용모가 나아졌다. 그 뒤로 총각은 가을마다 오리 가늘고 고운 무명 한 필과 무명실 몇 근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남씨도 후하게 물건을 주어 보냈다. 어느 날 남씨가 전염병에 걸려 계속 땀을 흘렸다. 청년처럼 건장한 남씨였지만 열병으로 몹시 위험한 상태가 되어 온 집안 사람이 바야흐로 속광을 하려 했다. 그런데 반나절이나 기절해 있던 남씨가 갑자기 긴 숨을 내쉬면서 몸을 뒤척이더니 말했다. 이상하다. 옆에 있던 집안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 물었다. 무엇이 이상하단 말입니까? 남씨는 미음을 달라 해서 몇 모금 마시고는 일어나 앉아 말했다. 내가 두 기졸에게 끌려 거창한 관아 같은 곳에 이르렀다. 누대가 높고 화려하며 사령도 많고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들도 있었지. 두 기졸은 나를 문 밖에 서 있게 하고는 들어가더군. 이윽고 관원인 듯한 사람이 안에서 나와 물었다. 한양 사는 남생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 나는 봉산 모촌의 신아무개의 조부입니다. 암울한 곳에서 그대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 제 손자는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요. 유명의 길이 달라 보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대의 연한이 다 차서 명부가 차사를 보내 잡아왔으니 내가 구슬을 머금어 은혜를 갚거나 결초보온할 때인가 봅니다. 아까 부중에서 그대의 수명을 늘리는 조치를 해두었고 이제 인간 세상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대는 반드시 조심하여 돌아가십시오. 그러고는 즉시 문지기를 불러 편안하게 보내주라고 분부하더군. 그 사람은 곧 명부의 관인 같으니 오늘 내가 환생한 건 다시 나무개의 조부 덕이구나. 이윽고 땀을 흘리니 무사히 살아났다. 그 뒤로 더 마음을 써서 신씨 총각을 후대했다. 한이씨 재상이 평안감사가 되었다. 1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재주가 많아 아버지가 무척 아꼈다. 가명에는 아들과 동갑이면서 재색을 겸비한 기생이 있었다. 아들의 방을 드나들며 시문을 짓거나 서화를 그리는 일을 거들게 하니 해가 넘도록 서로 교합하여 사랑이 더욱 긴밀해졌다. 감사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다. 둘은 차마 쉽게 헤어지지 못하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다 결국 작별했다. 상경후 아버지는 집안이 어지러워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겠다며 이생으로 하여금 산사로 책을 싸고 가서 독서하게 했다. 이생은 산사에서 몇 달을 머물렀는데 그 기생이 생각나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하루는 호련히 혼자 도망쳐 관서로 향했다. 평양에 이르러 기생의 집을 찾아가니 기생은 없고 그 어미만 있었다. 어미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자 이생은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주고서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 어미가 말했다. 우리 딸은 사또의 수청을 들고 있다네. 사또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기에 잠시도 밖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네. 자네가 먼 길을 오긴 했지만 내 딸을 만날 수는 없을 걸세. 이생이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낙담했다. 그러자 기생의 어미가 말했다. 먼 길을 왔으니 당장 돌아가지 말고 며칠 머물다 가게나. 이생이 말했다. 천리길을 와서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그저 돌아간다면 오지 않은 것만 못하오. 제발 나를 위해 꾀를 좀 내어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게 해주시오. 그러기만 하면 여한이 없겠소.
때는 한겨울이어서 어미가 말했다. 눈비가 내리면 성내 백성들이 가명 안으로 들어가 눈을 치운다네. 그때 눈 치우러 가는 촌민들 틈에 섞여 들어가면 운 좋게 얼굴이나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생은 그렇겠다 하고 그 말에 따라 잠시 기다렸다. 어느 날 밤 호련 큰 눈이 내려 가명 백성들이 모두 들어가 눈을 치우게 되었다. 이생도 대삿갓을 쓰고 허리에 새끼줄을 감고 손에 빗자루를 들고는 백성들 사이에 섞여 가명 안으로 들어갔다. 눈 치우는 데는 뜻이 없고 다만 빈번히 대삿갓을 들어올리고 마루 위를 쳐다보았다. 수청 드는 기생들이 나와 구경을 하다가 이생의 행동거지가 느린 것을 보고는 서로 손가락질하며 깔깔 웃었다. 이생은 고개를 들어 한번 보고는 그 기생이 무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생도 역시 그를 한번 보고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이생은 길게 탄식하며 돌아와 기생의 어미에게 말했다. 나는 그 정을 잊지 못해 걸어서 이곳까지 왔소. 그런데 따님은 날 한번 보고 피해버려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소. 어찌 이리도 무정할 수 있소. 그러고는 서로 마주보고 탄식했다. 이생은 엎치락덮치락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 덮인 온누리에 달이 밝고 북풍도 매서운데 호련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노랫소리는 멀리서부터 점점 다가왔다. 눈 그치고 구름 흩어져 북풍은 차가운데 초나라 간과 오나라 산으로 가는 길이 어지럽구나. 목소리가 맑고 간드러졌다. 집 쪽으로 오다가 드디어 문으로 들어와 그 어미를 불렀다. 이 서방이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이생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뛰쳐나가 보니 그 기생이었다. 손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와 안고 상사의 정을 풀고 먼 길 온 뜻을 위로했다. 또 기생이 말했다. 제가 사또의 총애를 받는 기생으로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지만 서방님이 오신 줄 알고도 어찌 한번 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이 아버지 제삿날이라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여 하루 저녁 말미를 얻었어요. 날이 밝으면 다시 들어가야 한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밤뿐이랍니다. 이후로는 비록 다시 오셔도 만날 길이 없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도망쳐서 영원히 함께하는 소원을 이루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생이 답했다. 좋다. 네 말이 참으로 옳다. 기생은 상자를 열고 금은보화, 비녀, 귀고리, 비단 옷가지 등을 꺼내 가벼운 짐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어미에게 알리지도 않고 야반도주를 했다. 은산 땅에 이르러 자그마한 집을 사고 가져간 보물들을 팔아 생계를 꾸려갔다. 하루는 기생이 이생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곳으로 도망와 다행히 소원을 이루긴 했지만 영원히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겠지요. 더욱이 서방님은 제 상대 귀한 아드님 아니세요. 천한 기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 땅에 숨어 사니 윤리와 기강을 어지럽힌 죄가 큽니다. 장차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요? 이생이 그 말을 듣고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며 크게 깨달았다. 그럼 어쩌면 좋겠소. 기생이 말했다. 과거를 보는 것밖에 속죄할 길이 없지요. 서방님이 아직 읽지 않은 책은 무엇인가요? 기생은 읽지 않은 책들을 구해와서 읽기를 권했다. 이생이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반찬을 줄이고 고달프도록 공부를 권하며 밤낮으로 잠시도 쉬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다른 책들도 두루 구해주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기생이 이생에게 말했다. 서방님 스스로 헤아려 보기에 배포가 얼마나 커졌나요? 이제야 과거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이생이 말했다. 나도 공부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과문의 규칙이나 격식을 모르니 어찌하면 좋소. 기생은 읍에서 글 잘 짓는 사람이 지은 글과 근년과장의 과문들을 구해와 그것을 모방하여 지어보라 했다. 이생은 본디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또 수년간 열심히 책을 읽었다. 그랬기에 글이 날마다 좋아져 짓는 글마다 뛰어난 작품 아닌 것이 없었다. 그가 지은 글들을 베껴 글 잘 짓는 사람에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다들 칭찬 일색이었다. 기생이 말했다. 이제 그럭저럭 과거를 보실 수 있겠어요. 이생이 말했다. 볼만하오. 때마침 대비지과가 있어 기생은 여장을 잘 꾸려주며 이생을 배웅했다. 이생은 상경하여 여관에 머물렀다.
과거가 열린 날 꼭두새벽에 여러 유생을 따라 과거장으로 들어갔다. 과거 글재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펼치고 과문을 써서 가장 먼저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그때의 명관은 이생의 아버지였다. 명관이 이생의 글을 1등으로 뽑으니 임금도 그 글을 보고 역시 칭찬했다. 임금이 비봉을 떼어보니 이름은 알지 못하겠으나 그 아버지의 이름이 명관의 이름과 같았다. 임금이 명관을 돌아보며 말했다. 경희 아들이 급제했구려. 답안지를 주니 명관이 받아보았다.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자기 이름과 같았고 직함은 전 평안감사로 되어 있었다. 그걸 본 명관은 눈물을 줄줄 흘렸다. 임금이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명관이 일어나 엎드려 말했다. 신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죽은 지 10년이 되었나이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겠사옵니다. 마침내 이름을 불러 입시하라 하니 이생이 어탑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친히 묻자 이생은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일일이 다 아뢰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들은 명관은 비로소 자기 아들이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임금이 아주 기특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생각하여 특별히 풍악을 내려주고 명관으로 하여금 임금께 사은숙배할 때 동석하고 귀가하게 했다. 본도 본읍에서 조정의 지시를 알리고 그 기생을 교자에 태워 올려보내게 하고 이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소실로 삼게 했다. 영남 어느 군에 한 선비가 있었다. 40이 넘어서 외아들을 잃고 혼이 나가 어리석은 듯 미친 듯 실성한 사람 같았다. 하루는 마루 위에 앉아 있는데 지나던 길손이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다 주인의 기색이 참담하고 행동거지가 이상한 걸 보고는 그 까닭을 물었다.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한 달 전에 외동아들을 잃었지요. 참담함이 지극해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손이 물었다. 선산이 어디에 있는지요? 집 뒤에 있습니다. 제가 산의 이치를 조금 아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인이 그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었다. 길손이 말했다. 이 산이 끼치는 해로움이로군요. 그런들 길지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또 설사 구한다 한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 죽은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을에 들어올 때 마을 입구에 보아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얼른 이장을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부 나이가 근 50이 되었고 단산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이장한다 한들 어찌 돼 이을 아들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길손이 거듭 힘주어 권하니 주인이 마음을 바꾸어 이장을 행했다. 몇 달이 지난 뒤 선비는 처를 잃었다. 이미 외아들을 잃고 이제 처까지 잃게 되니 비통함과 처참함이 전보다 몇 배나 더 심했다. 호라비로 살면서 자식도 없으니 집안일을 주관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자마자 즉시 후처를 얻었다. 전이길손이 또 찾아와서 물었다. 그 사이 아내를 여의시고 후처를 얻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대 말을 듣고 경솔하게 대사를 행했다가 척까지 잃었으니 가볍지 않은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대는 무슨 면목으로 다시 찾아왔습니까? 길손이 웃으며 말했다. 전에 이장을 한 것은 오로지 아들을 낳기 위해서였지요. 상처에 애통함이 없다면 뒷날 아들 얻는 기쁨이 어찌 생기겠습니까? 그러고는 며칠 머물다가 주인에게 말했다. 아무 날 밤에 합방하면 필히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길손은 떠나면서 약속했다. 아무 달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따라하니 과연 아들을 얻었다. 길손이 기약한 날 다시 와서 말했다. 주인께서는 등남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길손은 자리를 잡고 먼저 신생아의 사주를 보고 말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장수하고 탈이 없을 겁니다. 그 혼처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주인은 그냥 위로하는 말이라 여기고 믿지 않았다. 아이가 차츰 성장해 14, 15세에 이르렀다. 길손이 그동안 오지 않다가 문득 다시 찾아와서 말했다. 댁의 아드님이 잘 자랐나요? 주인이 즉시 아들을 불러서 길손을 뵙게 했다. 길손이 말했다.
아직 정혼은 안 하셨겠지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직 정혼하지 않았습니다. 길손이 떠나면서 사주단자를 청하며 말했다. 옛날에 제가 중매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시죠? 주인은 길손의 말이 매번 들어맞았기에 길손에게 사주단자를 써서 주었다. 얼마 안 있어 길손이 또 태길 날짜를 전했다. 주인은 길손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실함을 믿게 되었기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문벌이 어느 정도인지 규수가 어떠한지도 묻지 않았다. 홍구를 갖추어 길손과 동행해 하루를 가서 점점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다. 주인이 길손을 돌아보며 물었다. 당신이 나를 어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댁과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내가 속이겠습니까? 마침내 한 집에 이르렀다. 산 겹겹길을 도는 높은 봉우리 위에 몇 칸 안 되는 띨집이었다. 그날이 바로 성혼하는 날이었다. 마당 가운데 멍석이 깔려 있고 노인 한 사람이 나와서 접대하니 사돈되는 분이었다. 주인은 마음이 심히 불쾌해 거기까지 간 것을 후회했다. 그렇지만 길손은 자리에 앉아 손을 놀리며 조금도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주인도 어쩔 수 없이 패백을 마치고 초례를 행하고 나서 신부를 살펴보았다. 용모는 평범했으며 누추하고 촌스러워 볼 것이 없었다. 잠시 뒤 노인과 길손이 신랑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대사가 다행히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여식이 이제 시가를 얻게 되었으니 친정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먼 길 보낼 여비가 없답니다. 오늘 사돈께서 데려가심이 어떨지요? 신랑 아버지는 거절할 이유도 없어 길손이 타고 왔던 말에 신부를 태워 데리고 왔다. 위아래 온 집안 사람은 신부의 용모를 보고는 누추하고 촌스러움에 놀라고 탄식했다. 신부는 조금도 얼굴색을 달리하지 않고 다만 방 안에만 있으면서 집안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정의 소식을 앉아서 훤히 알았으니 시부모가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다. 하루는 시부모가 이렇게 상의해왔다. 우리도 이제 많이 늙어서 미국의 출입과 전답의 경작을 관리하기가 버거워요. 아이 내외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앉아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게 좋지 않겠소? 그러고는 집안을 다스리는 모든 범절을 아들 내외에 맡겼다. 며느리는 조금도 싫어하거나 마다하지 않았다. 직접 마루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종이밭 깔고 여종이 배 짜는 것을 지휘하고 부리는데 정연한 법도가 있었다. 흐릴지 맑을지, 바람이 불지 비가 내릴지 날씨도 예측했다. 그러니 종들이 쌀 한 대나 옷감 한 자도 감히 속이지 못했다. 그렇게 수삼년이 지나자 가산이 점차 불어났다. 시댁과 이웃마을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며 비로소 현명한 며느리임을 알게 됐다. 시부모도 며느리를 애지중지했다. 그제야 길손 역시 비범한 사람인 줄 알게 되었다.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연세가 벌써 칠순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생을 무료하게 지내실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을 친지들과 모여 잔치를 즐기십시오. 매일 잔치 음식과 술은 제가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시아버지도 좋아했다. 나도 오래전부터 그런 소원을 품었으니 오늘 내 말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이로부터 날마다 이웃마을 여러 노인을 모으니 신발이 어지럽게 널리고 웃음으로 왁자지껄하며 술자리가 낭자하고 음식은 물 흐르듯 했다. 하루 이틀 그렇게 보내던 것도 어언 4년이 흐르고 나니 집에는 한 떼기 땅도 남지 않고 가산도 탕진했다.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말했다. 이제 가산을 탕진하고 남은 땅도 없으니 이곳에서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저희 친정 동네로 이사를 가시면 자연스레 풍족해지실 겁니다. 시부모는 며느리를 전적으로 믿어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며느리의 말이라면 따르지 않는 일이 없었다. 우리는 이제 늙었다. 지금까지 집안일은 모두 네 말대로 했으니 좋은 방법이 있거든 모두 너에게 맡길 테니 네 뜻대로 해라. 이에 며느리는 남은 가산과 약간의 땅을 모두 팔아서 온 집안 사람과 노비를 거느리고 친정 동네로 이사를 갔다. 도착하니 전에 중매를 서주었던 길손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서 며느리가 가산을 잘 경영하니
재력이 점차 넉넉해졌다. 그러나 시부모는 산중에 오래 살다 보니 울적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 생각이 났다. 이에 며느리가 정해 함께 산에 올랐다. 산 아래에서 수레소리가 들려왔다. 시부모가 놀라 물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세상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팔도는 왜적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지금 모읍에 전투가 벌어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물었다.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던 집은 이미 불에 타 재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혹은 도망가고 혹은 죽기도 해서 가까운 지역은 모두 어육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난리가 일어날 줄 알고 그 기미를 보고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냐? 비록 미물이라도 모두 천기를 알고 비바람을 피하거늘 사람으로서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시부모가 말했다. 기이하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우리 며느리. 그 뒤로 다시는 옛 땅을 연모해 돌아갈 마음을 내지 않았다. 산으로 들어온 지 8, 9년이 지난 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나갔다. 며느리가 가산을 잘 다스리고 농사도 지어 다시 집안을 일으켰다. 아들을 낳아 며느리를 들이니 그 자손들이 지금 영남에 번성하고 있다 한다.